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2023년 8월 5일에 그것이 알고 싶다 1363화예요. 그때 방영됐던 보라카이 죽음의 여행편이라는 내용이거든요. 이거 방송 이후에 되게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사건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뭐 당연히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고 있었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도 보고 싶었고, 이게 왜 그랬냐면 제가 전체적인 내용을 오늘 다 설명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1심 선고가 11월 말 얼마 전에 났어요. 이게 왜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결과가 됐어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신 거냐면, 이게 내용이 20년 이상 된 친구랑 단둘이 보라카이 여행을 갔는데 친구의 인생과 친구의 목숨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피고인, 범인이죠. 최 씨에 대해서 어떤 형량이 나올까, 그걸 되게 궁금해 하셨어요. 왜냐면 이따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사건은 한국에서 발생되지 않았어요. 둘 다 한국인입니다. 근데 보라카이, 필리핀으로 여행을 간 상태에서 필리핀 호텔에서 친구가 사망을 해요. 그때 사망을 하고 나서 좀 구체적인 조사를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게 해외다 보니까 상황에 대한 것들이 좀 맞물리면서 그 친구가 고인을 대신 장례도 하고, 이제 유가족 대신 장례도 하고 화장까지 진행을 하고 유골함을 가지고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큰 첫 번째 문제는 시신에 대한 증거가 아예 없다라는 문제예요. 부검을 한 게 아니니까. 이게 일단 첫 번째 문제가 된 거고, 두 번째는 돌아와가지고 이 친구의 행동에 대한 부분들이었어요. 이 부분에서는 사람들이 이은혜 같은데? 이은혜 오랜만에 들으시죠? 이은혜 같다 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이게 뭐냐면 보험을 막 들어놓은 거예요. 보험. 근데 사람들은 근데 20년 이상 된 친구인데 설마 보험 때문에 죽였을까? 근데 또 그 방송에서 나왔던 거는 이 친구가 고인에게 6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공증서류가 있다. 그 6천만 원, 좀 이렇게 말하는 게 껄끄러우긴 한데, 나 이거 좀 돌려받아야 되겠다라고 유가족한테 말을 해요. 근데 이게 유가족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뭔 갑자기 6천만 원이야? 근데, 서류를 보니까, 그게 방송에서 나왔을 때는 그냥 이제 허위 공증서류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서류는요, 피해자이신 고인께서 진짜 작성하신 게 맞아요. 진짜 6천만 원을 빌렸다. 이걸 이제 그 친구에게 갚아야 된다. 그 서류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이 뭐 돈이 그렇게 없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근데 뭐 거기서 봤더니 뭐 돈을 빌렸네, 뭐 했네, 막 이런 막 내용들이 막 주구장창 나오면서 이제 사람들의 머릿속에 남았던 기억은 과거 가평계곡 살인 사건 이은혜 때, 이은혜 편이 끝나고 나서 와, 저거 살인 입증될까? 라고 생각했던 그 느낌이 사실 이 방송에서도 비슷하게 났던 거예요. 과연 이 사건이 입증이 될까? 한국도 아니고 시신도 이미 없고 부검 결과도 없는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그 의문점이었던 거죠. 결과만 말씀드리면요.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하면 11월 달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 가명으로 나왔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에. 근데 그 피고인, 범인, 뭐 이름을 제가 얘기할 수는 없고요. 성은 최 씨입니다. 최 씨의 1심 형량은 무기징역입니다. 모든 혐의에 대해서 재판부가 인정했어요. 돈 때문에, 보험금 때문에 친구를 살해했다. 이 과정이 어떻게 입증됐는지 그런 부분들을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혹시 기억하시나요? 저희 예전에 또 얘기가 나왔는데 이은혜 사건을 저희가 준비를 했을 때 집중적으로 제보를 받았던 부분 기억을 하실 거예요. 보험살인 사기 사건, 보험사기 살인 대부분 한 번의 시도로 끝나지 않는다. 그 이전에도 몇 번씩 데이터들이 쌓이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다. 해서 그 이전에 시도했던 내역들을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 이 사건에서도 정말 보험금 때문에 살인을 저질렀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부분을 무조건 찾아야 되는 내용들도 있었죠. 물론 일부 나온 내용도 있었고,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까지 오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방송에 나왔던 그때 또 예전이었으니까 지금만큼 디테일하진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 자료가 나온 게 아니니까 그때 당시의 내용으로 한번 같이 이야기를 진행해보고 각
핵심 쟁점 5가지를 나눠서 얘기를 같이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인은 유가족의 동의하에 성함과 그리고 얼굴이 그대로 공개가 됐습니다. 당연히 가해자는 가렸죠. 저도 이런 게 참 제일 답답한데 고인께서는 성함이 김민우 씨고요. 저도 앞으로 피해자 혹은 김민우 씨라는 말로 이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인께서는 한 10년 정도 일을 하셨던 공장에서 퇴직을 하셨습니다. 그게 2019년경이었는데 이제 이게 뭐 자발적인 자의에 의한 퇴사는 좀 아니었어요. 약간 조정과 관련되어 있던 문제다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하시면서 실업급여를 받으시고 그 뒤에 이제 좀 머리를 식힐 겸 처음이었죠. 그 보라카이 여행을 한번 가보셨던 거예요. 2019년 이제 4월에 한번 가셨다가 오셨는데 그때 너무 좋으셨대요. 보라카이가. 그래서 한 번 더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2020년 1월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여행을 갔는데 혼자 간 게 아니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절친이었던 친구 최 씨랑 함께 갑니다. 근데 함께 여행을 3박 5일 일정으로 가게 됐는데 간지 며칠 안 돼서 이상한 연락을 받게 돼요. 바로 김민우 씨가 사망했다라는 전화였어요. 이게 유가족 입장에서는 납득하기가 어려워서 처음에는 이거 진짜 뭐 보이스피싱인가라고 의심할 정도라고 하셨거든요. 뭐 외국 전화로 오니까. 그 이후에 함께 갔던 친구였던 최 씨에게 이 내용들을 확인해 봤는데 사망한 게 확인이 됩니다. 2020년 1월 17일이었는데요. 당시 나이 39세 김민우 씨가 호텔방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됩니다. 당시 검안이가 확인했던 내용은요. 급성 심장마비라고만 판단됐어요. 그 이유가 알코올 때문이다. 그러니까 술을 너무 많이 마셨다. 이 이야기였죠. 진술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 그날 같이 여행을 가고요. 해외에서 이제 같이 뭐 마사지도 받고 놀고 바다에서도 놀다가 술 한잔 먹고 숙소에 들어와서 또 술을 마셨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사망했다라는 게 최 씨의 진술입니다. 그러니까 최 씨는 그 밀실의 방 안에, 호텔방 안에서 함께 있었던 사람, 사망한 걸 최초로 발견했고 신고도 최초로 한 사람이죠. 이 말을 그때 당시에 믿을 수밖에 없었대요. 유가족 입장에서는. 아, 친구랑 있다가 그럼 20년 지기니까 아 그렇구나. 근데 제일 그때 당시 컸던 문제는 시신을 한국으로 그대로 옮겨온다라는 거에 대한 비용적 측면이었어요. 너무 비용이 크게 발생하니까. 그래서 유가족은 그냥 현지에서 그럼 장례 잘 치르고, 뭐 다른 뭐 혐의점이 없다고 하니까 현지에서도. 그래서 좀 잘 치르고, 그리고 화장해서 같이 와달라라는 요청을 하게 되죠. 그리고 최 씨는요, 현지에서 당연히 장례도 치르고, 그리고 화장도 하고, 유골함을 들고, 그리고 한국으로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좀 신기했던 건, 장례식 현장에도 오지 않았고, 그리고 뭐 좀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정신적으로. 뭐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 씨가 그 다음에 해왔던 연락 때문이었었어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아직 가족분들 정신이 없을 텐데 이걸 만나서 얘기하기 좀 그렇고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을 시작합니다. 고인이, 그러니까 민우가 생전에 자신한테 빌려간 돈이 총 6천만 원 정도 된다. 이거 받겠다고 자꾸 미뤄지다가 사실은 올해 사망 이후에 3월 말까지 돌려주기로 일부를 주기로 했는데 적지 않은 금액이라 자기가 조금 애매해서 직접 공증서류까지도 함께 해줬다. 고인이. 근데 갑자기 이런 사건이 발생됐다. 답답하다. 이렇게 되니까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너무 당혹스러운 상황에서 법무사를 통해 조언까지 들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유가족의 입장에선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고인이 평상시에 정말 알뜰하게 사셨거든요. 자신의 집을 갖는 게 꿈이셨는데 실제로 월급이 한 180만 원, 190만 원 정도 셨대요. 그중에 약 70%를 계속 저축을 하면서 살아오셨고 실제 이제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도 현금 보유액도 꽤 있으신 상태. 이제 아파트를 어느 정도 살 수 있지 않을까까지 갔던 현금으로 몇 억 정도를 모으셨던 상태였다고 해요. 근데 갑자기 왜 6천만 원을 빌리지에 대한 근거가 없는 거죠. 가족들은 이상해서 고인의 집을 이렇게 이제 생후에 생전에 살았던 집들을 이렇게 다 정리하면서 내용들을 확인해 봤는데 진짜 공증서류가 확인이 됩니다. 근데 이 공증서류가요. 여기서 정확하게 제가 사실을 말씀드리면 정말로
고인이 직접 작성한 게 맞아요. 자기가 최 씨에게 6천만 원을 빌렸다라는 공증 서류가 위조된 게 아니고요. 진짜로 고인이 쓰신 게 맞는 거예요. 가족은 답답하죠. 그래서 최 씨한테 아니 그럼 돈 빌렸으면 무슨 사유 때문인지 얘기하고 빌렸을 텐데 걔가 왜 돈이 필요하다고 했냐 라고 얘기했을 때 최 씨는 태연하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뭐 민우가 자기 그냥 돈이 필요하다고 했다. 자기도 뭔데? 라고 물었더니 아이 묻지 말고 그냥 빌려줘 라고 해서 그냥 빌려준 거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넘어갔던 거죠. 여기에 대해서 유가족은 강하게 반발합니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상황이죠. 근데 이때 또한 최 씨도요. 아니 이걸 가지고 왜 나한테 뭐라고 하냐. 이거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나는 지금 빚을 받으려고 하는 거다. 난 빌려주고 왜 이런 취급을 받는지 모르겠다. 라는 입장이었던 겁니다. 유가족은 분명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해서 이게 뭔가 좀 의심이 간다라는 정황들을 몇 가지 포착하게 됩니다. 첫 번째, 보험이었죠. 고인이 보험을 들어놓은 거예요. 자, 월 급여가 어느 정도였고 그 이후에 실업급여를 타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고인이 사망할 당시에 보험금이 약 7억 원 정도가 나오게 되는 보험을 들었는데 그 보험 월 납입 금액만 65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 보험의 수익자, 사망하게 됐을 때 보험을 받는 사람의 이름이 법적 상속인이 아니고요. 최 씨였어요. 친구죠? 가족들도 몰랐던 말도 안 되는 보험 계약서인 거예요. 일단 여기서 첫 번째 의심을 하죠. 강한 의심이죠. 그 두 번째, 유골함을 가지고 보라카이에서 돌아왔을 때 그때는 정신이 없었지만 나중에 지나 생각해보니 이상하다라고 느꼈던 거. 옷이 정상이 아니에요. 최 씨도 신발이 없었어요. 비행기에서 주는 기내식 슬리퍼만 신고 그대로 돌아왔고, 그리고 고인의 유품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가방에다가 뭐 젖은 옷 같은 걸 이렇게 넣어서 줬는데 거기 안에 핸드폰도 지갑도 아무것도 없어요. 신발도 없어요. 그냥 옷 5개. 그게 끝이에요. 의심이 가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또 하나의 의심이 생겼던 거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나갔던 일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전에요. 보험을 들어놓고 나서 얼마 후 김민우 씨 집에 화재가 나요. 불이 크게 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김민우 씨도 뭐 술을 한 건 아닌데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간신히 바깥으로 탈출해요. 확인해보니까 그 전날에 같이 술을 마셨던 사람이 최 씨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엔 그냥 단순하게 운 없이 그냥 화재가 발생했나 보다.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지나갔던 일이었는데 보험부터 시작해서 모든 내막들을 확인해보니까 모든 상황이 다 의심이 갔던 부분이었죠. 그렇게 이 내용들을 가지고 경찰서에 직접 의뢰를 하게 됩니다. 경찰도 당연히 이상하다라고 판단하죠. 일단 제일 첫 번째, 증거품이라는 건 당시에 유품이라고 전달해줬던 젖은 옷가지와 가방이었습니다. 그걸 국가서에다가 조회를 해봤는데 그 안에서 이상한 약품 2개가 검출됩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졸피뎀. 신기한 건 김민우 씨도 그렇고 김민우 씨의 가족분들, 유가족분들 그 어떤 누구도요 그동안 졸피뎀을 처방받은 사실이 없어요. 근데 졸피뎀을 처방받았던 사람이 있었죠. 누군지 짐작이 가시죠? 최 씨와 최 씨의 아내입니다. 뭔가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간다라는 느낌인 거죠. 졸피뎀에 대한 부분이 왜 여기서 나왔지? 왜 사람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문제가 발생됐지? 근데 여기서 제일 컸던 문제 중에 하나는 분명 현지에서 나왔던 사인은 심장마비 그리고 급성 알코올이란 뜻만 있었죠. 당시 부검을 진행하진 않았습니다. 대충 처리하고 그냥 지나갔던 거예요. 시신이 없는 상황, 외국에서 사망한 사건, 사실상 간접 증거들만 남아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검찰이 올해 5월 달에 최 씨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를 합니다. 그렇게 재판이 시작됐고 결과가 11월 달에 나온 거죠. 근데 이때요. 최 씨 측 변호인은 끝까지 저항합니다. 살인이 말이 되냐. 아니 남자가 돌연사일 수도 있지 않냐. 돌연사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걸 왜 검찰은 무시하냐. 이거 무죄다. 말도 안 된다. 졸피뎀도 사실상 끼워 맞추는 내용인 거지
이게 어떻게 나온 건지 확인할 수 있냐. 그 졸피뎀이 그리고 출처가 이게 최 씨에서 나온 건지 어떻게 하냐. 이 사건을 무려 3년이 지나서 기소를 했는데 어떠한 증거도 없이 무리하게 기소한 거다. 이건 무죄다. 라고 변호인이 주장합니다. 자, 여기까지의 내용이요. 당시 방송에 나왔던 내용을 대략 좀 추락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해드린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답답하죠. 저희 방송을 그동안 오랫동안 보셨던 분들이라면 심증은 많이 가는데 정확한 증거가 없을 때 무죄가 나왔던 사건들을 정말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 케이스들이 분명히 있었죠. 꽤나. 그래서 이 사건이 처음에 방송에 나가고 나서 많은 분들은 이게 정말 혐의 입증이 될까라는 의구심을 당연히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었죠. 당연히 그때 당시에는 사건이 시작됐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말 그대로 아직 기소 전이었고 방송에서 처음 알린 거라 한정된 자료,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방송이 나왔을 거라고 판단을 했었어요. 그 이후에 내용들이 계속 추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내용들을 체크를 하고 있었는데 그 결과에 대한 부분을 오늘 여러분에게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상황을 조금 다시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고인은 최 씨랑 굉장히 오래된 친구 사이가 사실 맞습니다. 이거를 절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피고인 최 씨는 부산 중구에서 한 타투샵을 이제 운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고인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머리에 좀 화상 이렇게 있어서 컴플렉스 때문에 모자를 쓰시는 등 좀 그 혼자 거주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함께 심리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었다라고까지 판단됐거든요. 근데 경찰 조사 결과에 놀라운 사실이 하나 밝혀져요. 이거 동등한 지위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최 씨는요. 김민우 씨와 가족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자기가 너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다. 이런 식에 대한 부분 어떻게 보면 일종의 가스라이팅과 비슷한 거죠. 그리고 굉장히 많이 김 씨를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많이 해요. 이건 정말 많은 내용들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실제로 심리적으로 많이 좀 불안정했던 힘들어했던 고인에게 자신의 위치를 훨씬 우월한 지위로 만들어 놓고 그런 관계로 움직였던 게 이들의 사실 실제 모습이었어요. 자, 그럼 이제 궁금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핵심 쟁점 첫 번째인데요. 바로 공증서류에 대한 문제입니다. 공증서류 6천만 원. 앞서 말씀드렸지만 허위에 대한 공증서류가 맞다. 이 부분은 바뀌지 않는 내용이겠지만 어쨌든 작성을 했던 건 이거 고인이 작성한 거 맞다며? 왜 그 서류를 써줬지? 이게 되게 궁금하실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지위와 관련된 문제를 여기에 결합시키시면 이해가 바로 되실 거예요. 심리적으로 불안정했고 최 씨에게 의지를 하면서 사셨던 고인분. 근데 그 고인분께서 한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화재 때문에 발생한 일이었었어요. 화재 사건. 그 집에서 불이 났죠. 불이 나고 나서 집이 이제 타고 나서 건물주가 그거에 대한 비용 청구를 하게 될 거예요. 변제해라. 당연한 일이죠. 이때 최 씨가 김민우 씨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사실 우리가 지금 의심하고 있는 건 최 씨가 보험을 들어놓고 방화를 저질렀고 보험금을 타려다가 실패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뒤에 온 상황입니다. 계획이 실패하고 나서 안 됐네. 근데 김민우 씨는 걱정하죠. 이거 어떡하지? 이거 다 갚아줘야 되는데. 내 보증금 날라가는 거 아닌가? 보증금에서 다 까야 될 것 같은데. 이때 최 씨가 기발한 얘기를 합니다. 야, 보증금을 왜 줘? 야, 너 나한테 돈 빌린 거 하자. 너 나한테 돈 빌린 걸로 해서 나중에 그거 가지고 뭐 보증금 치고 들어오면 내가 그거 먼저 받아줄게. 어떤 생각인지 아시겠죠? 보험금의 우선순위를 자기가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증서류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거 고인분의 자발적인 사인이 들어간 공증서류 맞습니다. 실제로 금전거래는 없었어요. 근데 이걸 교묘하게 이용한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소름 끼치는 행동인 거냐면 보험을 들었고 7억 원, 불을 질렀다고 의심이 되죠. 그렇게 불이 나는 게 이상했거든요, 상황이. 근데 그 전날까지 같이 있던 게 최 씨고, 근데 불이 나고 나서 걱정하는 그 고인을 향해서 얘기를 했던 거, 내가 너한테 6천만 원 그거 해준 걸로 해서 그 보증금 나한테 오는 걸로 하자. 이렇게 걸어놓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고인도 그래?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동조하고 그 행동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 행동을요, 나중에 고인이 사망하고 나서 들이민 거예요. 돈 달라고요. 이게 최 씨의 목적이었습니다. 첫 번째였죠.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안 밝혀진 부분이 있어요. 방송에도 안 나왔는데, 이런 부정한 행사, 부정에 대한 문서를 행사했잖아요. 이건 이미 그 전이었습니다. 2020년 8월 달에 경찰 수사가 들어가면서 허위를 썼다라는 걸 인정하는 조사를 받게 돼요. 그래서 당시에 이거 미수 혐의로 해가지고 재판을 받은 게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나중에 갑자기 또 딴지를 건 거죠. 이게 상황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예전에. 그리고 여기서 좀 웃겼던 게 뭐였냐면,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 공증서류 부정 행사를 했잖아요. 유가족이랑 그리고 집주인한테 돈 내놓으라고 이제 소송을 건 거예요. 그랬더니 뭔 소리냐 하고 수사를 해보니 허위로 만들어졌다는 게 확인이 되고 소취하를 하면서 미수 사건이 된 건데, 이 사람 제정신 아니에요. 이 사람 그런 일이 있는 상황에서 그 뒤에 마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건하고 마약 사건하고 같이 병합돼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나오거든요. 그게 2021년 4월 21일 날 해서 2021년 12월 9일 날 징역 2년 6개월을 받고, 그리고 이거 만기 출소했던 상황인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정상적인 느낌은 전혀 없죠. 그래서 공증서류에 대한 핵심은 이게 팩트입니다. 첫 번째, 왜 그랬지? 이게 이유였죠. 이거 모두 다 최 씨의 계략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핵심 중 두 번째는요, 범행 동기가 뭐냐? 그 중엔 보험금도 있지만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돈이요. 돈 때문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2019년 2월 18일이었습니다. 이게 보험을 가입하기 전의 일입니다, 여러분. 보험 가입 전에 현금 4천만 원을 빌리게 됩니다. 그리고 보험을 가입하고 나서요, 2달 뒤에 한 번 더 돈을 빌립니다. 그땐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도합 6천만 원은 실제로 김민우 씨가 빌린 게 아니라 최 씨가 돈을 빌렸죠. 자,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최 씨가 김민우 씨를 엄청 달달 볶아요. 내용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4천 투자, 2년 뒤 2천 회수, 나머지 원금 2천 묶어두고 5% 이자 수익, 향후 연 6에서 8% 상향 조정, 2차까지 동일, 4천 묶어놓고 연 5% 시작. 막 계산합니다. 돈을 빌리는 사람의 모습을 잘 봐주십시오. 돈 좀 빌려줘. 나 너무 힘들어. 이 느낌 아닙니다. 통장 정리해서 우선 4천만 들어와. 내 잔잔바리 대출 찌끄레기 그걸로 다 정리하고 하나로 묶어놓게. 이것만 해도 네 손해보는 이자는 충분히 들어가겠더라. 은행 줄 바에 너한테 이자 주는 게 나아. 네 통장 정리해서 나한테 미리 태워. 오늘 계획도 잡으면 통장 정리하고 이래저래 보니까 몇 년 동안 7%짜리 이자지만 네 만기 이자 3%대라며. 손해보는 이자는 안 아깝게 계산해 놓을 테니까. 이게 돈을 빌리는 사람의 자세인가요? 최 씨가 고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눈에 보이시죠? 야, 너 돈을 그렇게 적금 들어놨어? 그걸 뭐하러 그렇게 해? 너 그거 다 이자 손해보는 거야. 놔줘. 내가 몇 프로 줄게. 이걸 엄청나게 지속적으로, 왜냐면 고인이 돈 있는 걸 알았거든요. 아까 실제 나눴던 메시지에서 뭘 해지해라 이런 말들 보셨죠?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로 피해자는요, 2019년 2월 18일 날 주택 청약 해지를 하면서 1,500만 원 정도를 출금하고요. 그날 정기 적금, 정기 예금을 전부 해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800만 원, 하나는 1,700만 원을 출금해서 도합 4천만 원 가량을 출금하고 그걸 빌려준 거예요. 근데 그걸 빌려줬죠. 그 뒤에 고인에게 돈이 또 들어옵니다. 최 씨에게요? 아니요. 아까 회사를 10년 가까이 다닌 회사를 퇴직했다 그랬죠. 2019년 3월 15일 날 퇴사를 하면서 퇴직금과 급여가 합산돼서 4,200만 원이 들어와요. 최 씨가 또 이걸 안 거죠. 이 돈을 또 달라고 합니다. 자기가 빌리겠다라며 말이죠. 그래서 이 중에 2천만 원을 또다시 빌려갑니다. 자, 지금 말한 걸 보면 최 씨는 자기가 무언가 더 돈을 벌 수 있게 도와줄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릴까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실제로 최 씨가 아까 타투샵을 운영한다고 했죠.
타투샵을 운영할 때 들어가는 돈, 인테리어비 전부 다 김 씨의 돈입니다. 거기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너 돈 더 벌게 해주는 거야. 상환해주고 그렇게 해줄게. 라는 그런 플랜을 세워놓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진짜 최 씨는 갚을 여력이 됐을까요? 저희 확인해봤거든요. 그 타투이스트 집 어딘지도 확인했어요. 거기 2018년까지요. 평균 월 매출 금액 19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발생해서 그 이후 시간까지요. 월 소득 금액 50만 원이 안 돼요. 돈을 갚을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었죠. 아, 그러면 돈이 되게 많았을까? 아니요. 왜 이렇게 허세를 많이 부렸는지 모르겠는데 근저당 대출금도 내야 됐고요. 자동차 할부금 내야 됐고요. 오토바이도 엄청 비싼 걸 샀더라고요. 좀 비싼 오토바이, 고급 오토바이 있죠. 그 오토바이 변제금 내야 되고요. 다른 또 대출금도 있어요. 그것도 내야 돼요. 어떤 것도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기본 고정비가 빚 갚는 데만 월 250만 원 이상이 들어갔어요. 급하면 친구한테 받아서 하고 이렇게 생활을 해온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제가 열받는 거 잠깐 하나 얘기를 할게요. 이거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겠어서. 고인이 카메라를 엄청 좋아하셨습니다. 사진 찍는 걸. 보라카이 가셨을 때도 카메라를 가져가셨거든요. 근데 돌아온 유품엔 카메라가 없었어요. 핸드폰도 없고. 카메라의 행방이 나중에 확인됐어요. 고인 돌아가시고 나서 최 씨가 최 씨 아내한테 렌즈 팔아서 우리 오늘 외식할까? 게이득. 아내 또 좋다고 그러자고 합니다. 열받아서 잠깐 얘기한 거예요.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데 끝까지 그냥 말 그대로 끝까지 다 빨아먹으려고 했던 거죠. 최 씨요. 자, 근데 그 이후에 돈을 많이 빌려줬죠. 그 시기에 김민우 씨가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다고요. 돈을 빨리 받아야 되는데 라는 걱정 때문에. 그래서 이 얘기를 좀 했고, 또 하나는 최 씨가 다른 변제금들도 갚아야 되는데 계속 체납되고 있던 상태였었어요. 어떻게 그냥 뭐 김민우 씨 같은 경우는 말로 어떻게든 달래면서 할 수 있지만 다른 거는 실제 금융과 연관된 거니까 자기 독채를 받는 부분을 어떻게 커버할 수가 없던 거죠. 의심입니다. 사실 이때부터였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보험금 계획이요. 자신의 친구 중에 되게 친한 보험 설계사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 사건 일종의 공범이었는데 어렸을 때 같은 아파트에 살았던 사람이죠. 아, 보험 쪽을 건드려 볼까? 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이때부터 시작인 겁니다. 그래서 범행 동기에 대한 문제는 분명 돈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기의 채무에 대한 문제, 그리고 김민우 씨 채무에 대한 문제. 근데 그걸 자기가 갚을 생각을 안 한 거예요.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린 겁니다. 자, 그리고 핵심 쟁점 세 번째입니다. 보험 가입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보험 가입의 진실. 저희는 그렇게 말씀드렸죠. 보험 사례는 반드시 예행 연습이 있을 것이다.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 처음 피해자분이 보험을 가입하셨던 시기는 2019년 3월 22일이에요. 근데 이 보험 설계사가 누구냐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최 씨의 친한 친구입니다. 함께 그냥 만나서 얘기나 해보자. 이러면서 만난 자리에서요. 또 이게 시작돼요. 앞에 돈 빌릴 때랑 똑같은 거. 어우, 무슨 보험을 이런 걸 들었어. 보험 안 좋은데? 보험 바꿔. 이게 더 싸. 이거 약관도 안 좋네. 또 이 짓을 해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요. 보험을 바꾸는 걸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 보험은 보험 상속자가 법정 상속인. 그리고 이때 보험은 정상적 보험입니다. 소름 끼치죠. 의심을 안 하게 하려고. 좋은 사람인 양. 질병 사망 1,000만 원, 상해 사망 5천만 원, 보험 수익자 법정 상속인, 보험 2건 월 9만 5천 원. 이거 많이 낮춰준 거야. 좋지. 좋은 사람인 양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원래 있던 보험을 해지하고 이 보험으로 갈아탔죠. 이건 시작이었습니다. 그 뒤에 날카로운 발톱을 보이죠. 그 사이에 4천만 원 한번 빌리죠. 돈도 빌렸죠 이미. 4천만 원, 2천만 원. 그리고 2019년 6월 3일, 6월 4일 이틀에 걸쳐서 보험 가입을 시킵니다. 사실 이거 고인분이 제대로 인지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사인을 전부 다 가짜로 했거든요. 누구? 최 씨랑 그 보험 설계사가요. 이때 보험은요. 완전히 다른 보험이었습니다. 보험 설계사가 친구였죠. 질병 사망에는 1억 9천. 근데 상해 사망이 5억이에요. 하나 5억짜리, 하나 2억짜리.
월 보험 금액이 65만 원. 그리고요, 이 보험 수익자는 최 씨로 지정이 됩니다. 이거 누가 봐도 이상한 상황이거든요, 보험 설계사가 보면. 근데 이 부분을 통과시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자료가 확인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최 씨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고인이 살아생전에 자신의 딸을 너무 아꼈다. 그래서 자기가 나중에 갈 때 너의 딸에게 모든 걸 다 주겠다. 혼자 살면서 남는 건 보험밖에 없다. 라고 얘기하면서 고인이 그걸 해준 건데, 실제로 딸 앞으로 보험 상속을 하려고 했더니 미성년자여서 조금 애매해서 그것 때문에 최 씨의 이름으로 해놓은 거다. 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그 내용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바로 보험 지점장입니다. 보험 설계사가 친구였죠, 최 씨의. 와가지고 봤는데 보험 수익자가 이상한 거죠. 이게 뭐야? 라고 물어보면서 얘기를 했던 걸 기억하셨어요. 근데 이런 말은 없었습니다. 보험 수익자를 딸로 한다. 근데 딸로 하면 이상해서 바꾼다라는 얘기는 아예 없었다. 애초부터 최 씨였다. 그리고 보험 약관상 누구나 알고 있다. 설계사라면 미성년자도 올라가는 건 문제가 없다. 15세 미만은 부모 중 한 명만 동의하면 된다. 자, 보험 가입에 대한 부분입니다. 최 씨가 또 움직였죠. 최 씨는 처음에 보험 설계사를 자신의 친구를 소개해주면서 호의적으로 보이게 했어요. 괜찮아. 더 좋은 거 안내해주네. 야, 너 돈 굳었다. 그래놓고 그 뒤에 65만원짜리 사망과 관련되어 있는 보험을 65만원짜리 들어준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핵심 쟁점 네 번째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 살인이냐 아니면 사고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2020년 1월 15일에 출국해 16일 새벽에 보라카이에 도착했고 당일에 호텔에 체크인한 것까지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는 보라카이 주변을 여행을 하셨고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는 호텔에 있는 바에서 술을 마셨고 그리고 17일 새벽 2시 40분경에 호텔 403호로 들어온 게 CCTV에 보입니다. 근데 2시 40분에서 아침 신고 시각 9시 사이에 403호 이렇게 침대 위에서 이 모습으로 사망한 채 발견된 거죠. 자, 그런데요. 방송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필리핀 보라카이가 너무 좋았던 고인이 한 번 더 갈 때 친구에게 가자라고 하면서 호텔이나 이런 걸 다 알아보고 예약을 했다라고 방송의 화면에 나옵니다. 고인이 그러신 것처럼요. 근데 저희가 확인해본 결과 내용은 정반대였습니다. 죽음의 여행을 계획했던 사람은요. 바로 최 씨였습니다. 최 씨가 보라카이를 가자, 내가 다 내줄게 라고 얘기를 하고 그 경비로 전부 다 예약을 하고 최 씨가 직접 고인의 여권 사진까지 다 복사를 해서 여행사에 보내놓고 여행을 간 겁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당시에 돈이 없었던 최 씨, 아내에게 긴급히 연락합니다. 200만 원만 빌려줘. 그래서 그 200만 원을 받아서 148만 1,200원을 여행사에다가 송금시켜 예약을 확정하게 되죠. 예약자는 최 씨입니다. 자, 그런데요. 밝혀지지 않은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저 이거 보고 정말 소름 끼쳤습니다. 실제 기록입니다. 최 씨가 아내에게 200만 원을 빌릴 때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200만 보내줘. 쓸 데가 있어. 얼른 작업해서 벌어다 줄게. 자, 이 200만 원은 어디에 쓰는 돈이었을까요? 필리핀 보라카이 예약할 때 쓰는 돈이었습니다. 쓸 데가 있다. 예약금이죠. 여행금입니다. 근데 이걸 작업해서 벌어다 준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무언가를 하면 200만 원만 주면 무언가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뜻이었죠. 계획적 범죄에 대한 정황들의 증거들이 하나씩 나타납니다. 자, 그럼 궁금합니다. 아니, 도대체 그럼 고인이 언제쯤 사망한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건데요. 이건 확인이 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고인분이 당일 새벽에 친구와 함께 호텔 객실로 들어가는 모습은 2시 41분에 포착이 됐고 신고가 들어온 시점은 다 아침 9시였죠. 그 사이였던 상황인데 이게 사망 추정 시간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 유추가 됐습니다. 시신으로 발견되고 신고가 되고 11시 35분에 수사대가 와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아마 라이브에선 지금 사진이 살짝 보이실 것 같은데 원래 오른쪽 아래에 베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베개를 뺐더니 팔이 그대로 올라와 있었죠. 바로
시체 경직이 이미 발생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법의학적으로 시체 경직이 발생됐을 시간을 역으로 계산하게 되면 3시간에서 6시간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 이걸 계산을 해보면 아마 같은 날 새벽 5시 30분 이전이라는 시각이 첫 번째 나오죠. 하지만 현장은 이미 에어컨이 계속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직이 좀 느려진다는 걸 감안하게 되면 아마도 새벽 4시 이전 전후일 것이다라고 판단합니다. 2시 41분에 마지막으로 들어간 거 확인, 새벽 4시 그 안에서 발생됐을 거다라고 법의학자들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그 이유였습니다. 그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귀국을 했던 행적 또한 하나가 확인됐는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공사 때 1,000만 회수, 여행경비 100만, 총 6,000만, 화재 때 1,000만-111리고 전세금 공증 1,000만 회수, 여행경비 100만 대신 냄, 여행경비 100만 못 받은, 같은 시기 100만 빌림, 100만 대신 내가 내줌, 추가 100만 더 빌림, 백수대 2,000 더 빌려감, 총 4,000 빌려가 있음, 다낭여행 400 민우가 내고 300 까주기로 함. 이거 뭐 같으신가요? 이거 연습한 겁니다. 2020년 1월 22일 고인의 유골함을 안고 유품을 안고 김해공항에 도착해서요. 부산에 도착한 뒤 유족 측을 만나 전달을 했죠. 1월 22일부터 핸드폰에 적어놓은 겁니다. 어떻게 말할까? 어떻게 정리할까? 채권과 관련된 문제 말이죠. 저걸 다 거짓말로 대본 작성하듯이 핸드폰에 다 작성한 것도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최 씨의 이상한 행적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김민우 씨가 사망하고 나서요. 2020년 4월 28일 날 그 보험 설계사랑 친구랑 같이요. 사망보험금 청구하러 갑니다. 돈 달라고요. 근데 이때 보험조사원이 이상한데? 이거 뭔가 좀 확인이 필요해 라고 해서 수사가 들어갈 것 같으니까 5월 12일 날 지급 청구를 취소시켜버려요. 그래놓고 2023년 1월 11일입니다. 마약하고 나서 출소하고 난 다음에 돈이 구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때 다시 한 번 더 보험금 반환 소송 청구를 겁니다. 6억 9천만 원을 지급하라고요. 물론 못 받죠. 왜? 살인마니까. 자, 그럼 이런 간접 증거들은 전부 다 확인이 됐는데 어떻게 살인에 대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가능성입니다. 일단 이게 입증이 됐던 이유는요. CCTV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CCTV를 확인을 해봤을 때 현장을 비추는 그 2시 41분 마지막 모습, 아침 9시에 신고하러 나가는 모습 사이에 제3자 그 누구도 그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럼 그 안은 밀실이었죠. 그 안에는 김민우와 최 씨만 있었습니다. 이랬을 때 김민우 씨가 사망할 수 있는 원인은 첫째, 극단적인 선택, 둘째, 타살, 셋째, 자연사 혹은 사고사 뭐 이런 가능성이 있죠. 이걸 하나씩 분석을 해봤는데 일단 사막 모습 전, 그리고 평상시의 행동, 그리고 유서 같은 것도 없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어서 배제. 두 번째, 제3자의 침입이 없기 때문에 제3자에 의한 타살은 배제. 지병에 의한 살인은요. 평상시에 건강검진을 받았던 기록들을 전부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분이 알코올 때문에 급성 사망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라고 판단이 됐던 거죠. 그리고 CCTV 화면을 봤는데 막 뭔가 휘청거리거나 술에 만취한 듯한 느낌은 전혀 없었습니다. 올바르게 걷고 올바르게 들어가시고 아무렇지 않은 모습이었죠. 그리고 결정적인 문제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최 씨는 진술이 계속 바뀝니다. 사건 초기 1월 17일경에는요. 고인이 비행기 탈 때부터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프런트 받은 약을 먹고 괜찮았다. 저녁에 데킬라 먹고 소주는 술 많이 먹었다. 새벽 4시쯤 잠들었는데 먼저 코 골며 자는 모습을 보고 나도 잠들었다. 8시에 일어났고 8시 반에 담배를 피우고 왔는데 다리 머리를 만졌다가 느낌이 이상해서 프런트에 알렸다. 지병은 없다. 그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4시까지 술을 먹었다. 아침 먹으라고 한번 깨웠는데 일어나지 않아서 자나보다 했다. 아침 먹고 오니까 숨을 쉬지 않았다. 어떻게 저 자세로 죽을 수 있느냐? 라고 얘기를 했더니 밥을 먹고 왔는데 너무 엎드려서 코를 박고 있어서 돌려 바로 눕혔더니 몸을 주무르는 듯 조치를 했지만 사망한 상태였다. 진술이 점점 바뀌죠. 그리고 그 뒤에는 꽤나 많은 내용들이 바뀝니다. 술을 먹고 자다가
갔다. 사망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2월 달에는 또 말이 바뀝니다. 첫날은 닭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잤다. 좀 많이 마셨다. 3차까지 먹었던 걸로 기억하고 아쉬우니까 편의점에서 더워서 한 잔 먹고 마무리하자고 했다. 피해자가 피곤하다라고 드러누웠을 때 모습을 기억한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 모습 그대로 있었다. 바뀌지가 않았다라는 뜻이죠. 하지만 이런 내용은 전부 다 거짓입니다. 분명 고인은 한쪽으로 돌아 누워 있었던 상태가 맞았습니다. 시반이 전부 한쪽, 오른쪽에만 있었기 때문이죠. 이런 정황들을 살펴보면 나중에 그 모습의 위치를 변경시켰다라는 뜻이 됩니다. 왜 자꾸 거짓말을 할까요? 진술에 대한 내용들은 신빙성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살해할 동기까지 분명 명확하다. 금전적인 문제, 보험적인 문제, 그리고 처방받은 약 또한 이건 최 씨가 처방받은 게 맞다라고 모든 내용을 인정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혹시 사이코패스 점수 기억하시나요? PCR 검사. 최 씨는 40점 만점에 무려 26점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은혜 때도 나왔던 얘기죠. 하지만 그만큼 자신의 외모 컴플렉스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던 고인은 자신을 아껴준다고 생각했던 최 씨를 믿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최 씨는 그거에서 우월한 지위를 계속해서 누렸고 피해자를, 고인을 악용하기 시작했죠. 돈이었습니다. 자신이 저질렀던 부분에서 마치 통장인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돈을 빌려 자기가 하고 싶은 창업을 하고 허세를 부리고 자기는 사장님이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죠. 그 뒤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되자 이젠 타겟을 아예 목숨으로 노렸다라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최 씨는 무기징역형이 1심에서 친구였던 보험 설계사는 징역 1년형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항소한다고 합니다. 우린 이 사건 끝까지 지켜볼 생각입니다. 절대로 감형되지 않길 바라고 혐의가 그대로 입증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친구랑 같이 여행 갔다가 억울하게 친구를 잃은 슬픈 피해자라는 느낌을 전혀 받을 수 없죠. 당신은 친구의 돈을 갈취했고 친구에게 거짓말을 했고 실제 친구의 모든 재산을 뺏으려는 시도를 했고 피해자의 슬픔으로 슬퍼하고 있는 유가족한테 가서 돈을 달라고 허위로 얘기를 했고 피해자의 유품을 다 돌려주지 않고 그걸 남에게 팔아 그걸 말도 안 되는 데 썼습니다. 저는 사실 사람이라는 생각이 별로 들지 않거든요. 마음 같아선 이름 그냥 까발리고 싶습니다. 아직 확정 판결 아니니까 참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이었습니다. 보험 설계사는 왜 1년밖에 안 나왔냐라는 부분인데요. 판결문 확인해 보니까 일단 살인에는 직접적으로 가담했다라는 살인 혐의에 대한 계획이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실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고 그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에 대해서 인정이 된 거고 문서 위조하고 행사하려고 했던 거 그거 관련으로 해서 징역 1년 선고가 됐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험 설계사는 그렇게 나왔던 거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최 씨의 변호인 절대 아니다. 증거가 없는 무리한 기소다. 말도 안 된다라고 주장했는데 항소심 때는 넌 바뀔 수 있다라고 자부하고 계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변호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극악무도한 범죄자라 할지라도 당연히 변호를 받아야 될 권리는 있다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임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 절대 부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악덕한 범죄자에게 돈을 받고 수임을 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죠. 그의 변호인들의 일입니다. 근데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변호사는요. 첫째, 맡은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 제가 오늘 라이브 방송에서 한 명 얘기했었죠. 맡은 일을 하지 않는 사람. 둘째, 맡은 일을 이상하게 만들어내는 사람. 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지은 만큼 입증하고 지은 만큼 처벌받게 하는 게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생각이 났을 때 저는 좀 이런 건 좀 잘못된 게 아닐까? 너무나도 말도 안 되게 제가 여기서 다 말은 못했는데 고인과 관련된 부분들에서 좀 말도 안 되게 변호를 했던 내용들이 있어서 이 방송을 보실진 모르겠지만 본인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의 변호인들은 이런 증거들, 상황들 확인되면 자백해라, 반성하고 참회해라, 그리고 용서를 받아라, 그렇게 하고 형량 감형 받든가 그렇게 해라라고 얘기를 할 텐데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시는 것도 좀 신기하긴 합니다.